이번에도 쓸데없고 흥미로운 내용 가져와 봤습니다. 홍콩 달러 앞면에는 희한한 문구가 있습니다. Promises to pay the bearer on demand at its office here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홍콩 달러를 가져오면 뭘 준다는 건지, 홍콩 달러를 가져오면 홍콩 달러를 준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수표도 아닌 화폐에 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약간의 탐구를 해봤습니다. 홍콩 달러는 같은 액면가라도 여기 앞면 뒷면에 있는 그림 같은 게 다 다양합니다. 그 이유는 지폐를 국가기관이 아닌 은행들이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홍콩 달러는 HSBC나 스탠더드 차터 같은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가져오면 법정화폐로 바꿔줘야 하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 영국의 법제를 따라 이러한 문구가 법적 이유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홍콩 달러의 지폐를 은행에 가져오면 홍콩 달러로 바꿔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본래 법정화폐인 이 네이티브 홍콩 달러는 세금 납부나 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사용이 불편하므로 이 개념적 가치 교환 혹은 저장의 수단인 네이티브 홍콩 달러를 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장부 관리처에 수탁해두고 동일한 양의 홍콩 달러 지폐라는 랩드 홍콩 달러를 발행해 실사용을 용이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여기 이 홍콩 달러는 사실 랩드 홍콩 달러이며 이 종이 조각이 홍콩에서 밥을 사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해주는 그 본질을 알려면 네이티브 홍콩 달러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네이티브 홍콩 달러도 알고 보면 또 다른 랩 자산입니다. 홍콩 달러는 이 미국 달러에 7.75에서 7.85의 교환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 거기 발음으로 행꽁, 깜용, 꼰레이꺽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가 USD를 얻거나 지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이 HKD가 소각되거나 발행되면서 HKD의 가치가 유지됩니다. 충분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가격은 두 자산의 유통량 비율을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HKD는 USD와 이퀴벌런트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네이티브 홍콩 달러는 HKMA라는 기관의 신용에 의해 USD에 패킹된 랩 USD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USD를 랩핑한 법정화폐인 네이티브 홍콩 달러가 있고 이를 다시 랩핑한 채권인 홍콩 달러 지폐가 있는 것입니다. 홍콩,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이 이 구조를 채택한 이유는 글로벌 자본을 받으려면 달러는 필요하지만 미국 금융 시스템에 종속되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랩 자산을 만들어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인 세계를 치면 HKMN은 브릿지이자 팩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합니다. 홍콩 달러의 실제 기초 자산인 USD는 무엇을 통해 가치를 보증받는지 궁금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근본위기 시절에는 이런 금을 줬겠지만 이것도 온전한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이 왜 가치를 보증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홍콩 달러가 뭘 보증하냐에 대한 질문은 달러가 보증하는 가치가 또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역시 법정화폐인 네이티브 달러를 이해해야 합니다. 네이티브 달러는 법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채무 변제와 세금 납부에 쓰이도록 강제된 가치 교환 수단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금전적 채무를 졌을 때 상대방이 달러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불짜리 달러를 보면 있죠. This note is legal tender for all debts, public and private 이라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이 돈은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강제성에 의해서 달러의 수요가 발생합니다. 모두 각자가 각자의 화폐, 금, 은, 가축, 땅, 옛날로 치면 노예 그런 거를 화폐로 쓸 필요가 없이 달러를 쓰면 거래 비용도 적고 정산도 간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채권 시장이 발달하게 되고 금융 시장이 형성됩니다. 거기에 미국이 현 시대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광물 자원의 교환이나 다른 화폐 네트워크를 쓰는 국가 간의 가치 교환도 달러를 하도록 사실상 강제가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법적인 강제는 아니지만 전 세계 경제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무역 상대의 달러 지급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달러를 기반으로 국제 채권 시장과 국제 금융 시장, 예를 들어 달러 정산, 원자재 선물 시장 같은 게 생깁니다. 달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과 우방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 유대인에게 처맞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유든 컴퓨터든 자동차든 외국인 바이어에게 보내면 나는 그 물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채권을 가지게 되고 바이어는 그것을 갚아야 할 채무를 지니게 됩니다. 이 채권 채무 관계 이행 약속이야말로 달러의 가치를 실제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달러가 한 번 확고한 위치를 가지면 금융시장이 크게 발달해 경쟁이 생기고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달러 기반 거래자들도 비교적 공정한 가격에 재화와 화폐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5,000원 주고 살 때 그 5,000원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어떻게든 담배를 구하고 싶은 니코틴 중독자의 욕구입니다. 아마 그 중독자는 그 담배를 얻기 위해서 대충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에 상응하는 노동력이나 다른 재화를 이미 어딘가에 제공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가 5,000원짜리 슈퍼노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줬을 가능성은 낮으니까요. 이런 인간의 수요에 의해 재화의 교환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합니다. 이 채무를 변제할 법적 구속력, 즉 공동의 약속이자 규칙을 이런 법정 화폐에 부여하면 화폐는 그 채권의 가치에 폐గిం되어 가치를 보존합니다. 아이디어를 좀 더 생각해보면 결국 인간의 수요에 의한 거래 의사가 돈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근데 그 수요에 의한 거래 의사가 보증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노동력입니다. 무언가를 얻고 싶으면 인간은 그에 상응하는 편이나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편이나 자원은 또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정의상 희소하고 유한한 것이므로 누군가의 노동으로 자연에서 얻어낸 인공물입니다. 호흡을 위한 산소를 자원이라고 굳이 하진 않죠. 물론 나의 직접적인 노동이 아니더라도 결국 하청을 받은 이 노가다 김씨가 일을 해줘야 합니다. 그 노가다 김씨의 노동하고자 하는 willingness와 그 의지력의 실현은 돈이라는 채무 변제권에 저장되고 돈은 다른 재화와의 거래를 통해 수많은 교환 끝에 당신의 손에 도달합니다. 교환비에 따라 운이 좋으면 지불한 것에 비해 더 많은 노동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환전상이 하는 거죠. 설령 기계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를 작동시키고 화물을 유통하고 원자재를 구하는 각 단계에서는 불가피하게 물리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심리적, 신체적 노동력이 소모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실용적인 차원을 넘어서 열역학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 레벨에서 보면 귀찮음을 감수할 누군가의 의지력과 그 의지력의 실현에 모든 금융 시스템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일반론적이고 물리적으로 말하면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화폐 시스템의 진짜 기반입니다. 태평양의 공기를 데워서 태풍을 일으키는 태양 에너지까지 그 기반이 될 수는 없고 인간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물리적 현상을 일으키는 일에만 한정되긴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돈이 폐గిం된 것을 다시 정의해보면 돈의 근본적인 가치는 인간의 수요와 그 수요를 해결할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러한 에너지를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다면 사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연력학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존재하는 어떤 패턴에 의해서 돈이 보증하는 가치는 위조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갑자기 천문학적인 숫자의 원자들이 내 눈앞에서 구첩반상 같은 배열을 가질 확률이 non-zero긴 하지만 연력학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밥 한 끼를 차리려면 누군가의 의지력과 물리적 에너지의 소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폐에 대한 증서인 지폐야 물론 위조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지폐라는 종이 쪼가리가 홍콩에서 나에게 밥을 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인간 사회 토크노믹스를 정리해보면 인간의 의지력과 이를 해결해줄 물리적 에너지라는 기초 자산을 랩핑한 유로, 원화, 엔 같은 법정화폐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개념적인 수단이고 현재는 거의 장부상이나 전산상에만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실생활의 프록시로 랩 자산인 지폐나 은행 장부 속 잔고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용해 다른 인간의 의지력, 물리적 에너지를 적절히 교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또 이 법정화폐들을 걷어들여서 또 채무도 수각하고 에어드랍해 하거나 조직 운영 보너스로 새 물량을 발행해서 유통량을 유지하며 가치를 유지합니다. 여기까지가 돈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볼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인간이 소모하는 것은 다른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의 수요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해결할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의지력 부분은 정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 넘기고 물리적 에너지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진화 과정을 보면 종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른 경쟁 종들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소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합성하는 생물들은 원시 바다에 부유하는 영양분만 주워먹던 고대 균들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모으고 쓸 수 있었습니다. 다시 광합성하는 생물들을 잡아먹어 에너지를 농축한 생물이 등장했고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 나온다거나 하면서 또 포식자를 포식하고 포식하는 포식자가 나오면서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이 경쟁에서 역사상 최고의 생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못하는 동물이었고 이제는 생물에 저장된 에너지만이 아니라 고생물이 죽고 남긴 화석연료의 에너지, 방사성 원소의 에너지, 태양의 빛 에너지까지 직접 채집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화사적으로 보면 인간이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한 일은 광합성에 맞먹는 대형 사건입니다. 생물이 아예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견해버린 셈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막대한 에너지가 인간의 의지력과 결합해 돈이라는 형태로 지급 보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만 보면 돈은 물리적, 인간적 에너지를 저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의 문제는 전분이나 도토리 같은 것도 아니고 한 개체가 죽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한 개인이 수명 동안 축적한 에너지가 자연에 방출되어 생태계로 돌아가지 않고 후대에 계속 전이되고 축적됩니다. 상속이라고도 하겠죠. 일부 다른 종들도 저장 행동을 하긴 합니다만 절대 인간만큼은 아닙니다. 지구의 모든 다람쥐가 모아두고 죽은 도토리의 열량이 차르본바의 열량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은 에너지 채집, 축적, 사용의 스케일에 있어서 비교 불가능한 생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8, 90년대 이후로 혁명적이라고 부를 만한 에너지원이 또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구매할 수 있는 노동력, 의지력과 결합된 물리적 에너지라는 근원적 화폐의 발행량은 지난 수십 년간 상당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돈은 분해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어 왔고 인간 개체 수도 폭증했습니다. 감히 말하자면 이것이 선진국이 된 이후 삶의 질이 더 이상 혁신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노동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저평가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언어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근육노동이든 기계를 조작하는 행위든 키보드를 두드리는 지적노동이든 간에 그 결과로 인간에게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단순화하면 사회 전체의 실질 산출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Yield equals implication factor times function of energy and labor force. 여기서 y는 실질 산출, a는 기술이나 조직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개수, e는 유효 에너지고요. l은 노동 투입량, f는 유일성과 실존성이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존재할 것이라 추정되는 매직 펑션입니다. 이 함수가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시적으로 노동의 가치는 이 산출 y를 단위 노동의 증가량마다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느냐, 즉 노동의 한계 생산성으로 정의됩니다. 석탄, 석유, 전기의 발명이나 발견, 원자력 같은 에너지 혁명 시기에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노동 한 단위가 동원할 수 있는 물리적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인구 증가에 비해 혁명적일 정도로 새로운 고밀도 에너지원은 나오지 않았고 단위 에너지당 가격도 더 이상 급격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태양광, 풍력, 원자력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총량을 늘린 건 사실이고 석탄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생산 함수 자체를 질적으로 바꿔주는 혁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 E의 증가율은 둔화되었고 Y의 증가율 역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의 한계 생산성도 낮아졌습니다. 단위 노동이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산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노동의 실질 가치는 정체되거나 하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의 물리적 의미입니다. 이는 기득권층의 도덕적 문제만도 아니고 분배적 정의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위 노동이 동원할 수 있는 물리적 에너지의 증가가 멈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임시 조치로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데 제로 금리가 돼서 금리마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게 되면 이 메커니즘은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미래 에너지가 늘지 않는데 그 미래를 당겨오는 속도마저 더 빨라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능한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하나는 자산 가격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미래 노동과 에너지에 대한 청구권이 그냥 소멸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실질 임금의 추가 하락입니다. 자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 쪽에서 더 많은 조정을 떠안는 방식입니다. 같은 에너지를 더 싸게 제공해야 하며 장시간 노동, 불안정 고용, 사회적 피로 누적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선진국에서 체감 삶의 질이 더 이상 크게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폐 가치의 재조정입니다.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다면 명목 화폐의 구매력을 낮춰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 영역으로 밀어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인플레이션이라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간에 단위 노동이 동원할 수 있는 물리적 에너지의 한계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연력학을 거슬러서 에너지를 생산하지는 못하거든요. 에너지 소비는 못 살던 시절보다 훨씬 많은데 축적된 죽은 돈 때문에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더 벌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뒤처집니다. 이 상황이 심해지면 좌파 정치가 득세하고 노동의 평가 가치가 잠시는 올라가겠지만 이는 일종의 자정작용 정도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한국의 노동은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당신이 일만 해서는 좋은 집을 사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공학자들이 안정적인 생융합을 만들든지 그때까지 삼중 수소가
고갈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아니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인구 조절 메커니즘인 저출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노동력의 지속적인 저평가 현상을 단순히 도덕이나 정치의 문제로 보지 않고 물리학과 경제학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는 저의 정리입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된 이유는 어이가 없게도 노동에 비해서 과한 돈을 벌어본 경험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코인 시장에서 비효율성을 찾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비트라지를 신나게 해서 노동 대비 과대 수익을 얻던 시기가 있었고, 대충 하루 만에 코드 짜서 실행하게 두고 자고 일어나면 편의점 알바로 했을 때 300시간, 높을 때는 3000시간에 해당하는 노동력이 늘어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또 지금까지 믿어왔던 좋은 학교로 가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만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기존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고 코인 부자가 된 것은 아니고 종잣돈 정도만 모은 3일1천하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해보고 싶어졌고, 그 결과 세상을 보는 시야가 조금은 넓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보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